네, 글로벌 외신을 전해주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매주 따끈따끈한 외신을 전해주는 국제경제부 태민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태 기자님,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전 박사님 진행이 굉장히 매끄러워지셨어요. 어색한데요? 네, 바로 굉장히, 어색해지셨어요. 굉장히 매끄러워지신데 하는 말 자체가 어색했어요. 두 분 다 어색하시죠?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었어요. 매끄럽지 않은데 매끄럽다는 이야기를 하려니까 어색했던 거예요, 사실은. 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보통 그럴 때는 그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더 어색할 것 같아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시인을 하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넘어가는 걸로. 네. 하여튼 첫 소식 전해주세요. 예. 첫 소식으로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눠주세요. 일단 종이컵. 간장입니까? 예? 아니 총명탕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커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원래 캡슐 커피를 주다가 경비 절감한다고 요새 안 주더라고요. 저희는 네. 이런 얘기해도 되나? 원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믹스만 먹어요. 그런가? 말하면 안 되나? 어쨌든 지금은 안 주더라도 한때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회사 잘 없습니다. 좋은 회사 다니거든요. 예.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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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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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좋은 회사입니다. 자, 뭐 네. 전해주세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CNBC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초콜릿 가격과 커피 가격이 급등하면서 마치 이 두 상품이 사치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가격을 보시면 코코아 선물 가격이 올해 들어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최근 1년 사이에는 무려 30% 상승했다고 합니다. 3월에는 톤당 1,900파운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30만 원에 근접했는데요. 코코아 가격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는 뭐니 해도 신흥국, 특히 중국의 수요가 있는데요. 중국의 초콜릿과 과자 소비량이 최근 4년 사이에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반해서 가뭄이나 기상이변으로 코코아 생산이 부진했는데요. 세계 코코아 생산량의 70%가 나오는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가뭄이 잦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엘니뇨 현상으로 가뭄이 더 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가격이 더 오르면 원료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제조업체들이 코코아 버터를 쓰지 않고 대신 파뮤 같은 조금 싼 원료를 대체하면서 앞으로 초콜릿이 마치 샴페인처럼 모든 사람이 누리기에는 값비싼 사치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커피를 보시면 커피 가격도 역시 급등을 했는데요. 지난 17일 미국 뉴욕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아라비카 원두 선물이 8.1%나 급등을 해서 파운드당 $2를 기록했습니다. 커피 가격이 이제 올해로 보시면 연초 대비 85%나 상승을 했는데요.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1월하고 2월에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닥치면서 원두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국이 뭐만 먹거나 사거나 하면은 가격이 다 오르나 봐요. 중국이 나무젓가락을 뭐 많이 쓰게 되면은 전 세계 살림이 다 사라진다는 말이 있고, 예. 근데 사실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제가 2년 전쯤에 중국에서 어떤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음식료 업체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중국에서 라면 판매되는 양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중국에서 라면을 한 번도 맛을 못 본 사람이 2억 명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하나씩 1년에 하나씩만 더 먹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2억 봉지가 더 팔리는 거고 중국 사람들이 1인당 연간 라면을 한 30봉지 먹는데요. 그 사람들이 라면 팔아야겠네요. 그 사람들이 평균을 먹게 되면은 60억 봉지가 더 팔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커피라든가 뭐 코코아 이런 것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은 나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지금. 그래서 원자재 전문가가 오늘 나오셨으니 커피는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커피 가장 많이 생산되는 국가는 일단 브라질입니다.
생산국이고요.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이런 주요 생산국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먹거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뭐 저희 이제 소비하고도 관련해서 상당히 좀 걱정, 우려스러운데 사실 뭐 아까 중국에서 아직 커피, 보통은 차 문화가 발달이 그렇죠. 돼 예. 있어서 아직 커피의 어떤 소비가 예, 사실 활성화된 게 아니라서 더 걱정스럽네요.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커피를 이제 이게 또 약간 커피나 코코아 이제 초콜릿 같은 게 중독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먹으면 이제 맞아요. 빠져드는 네. 그 유혹에 이제 중국이 한번 뭐 아까 이제 말씀 라면도 그렇지만 이제 커피나 예, 이런 걸 마시기 시작을 하면 이제 커피 가격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네. 제가 이제 슈퍼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는 아. 어떤 품목 중에 하나 그거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라면도 아직 한 번도 맛을 못 본 사람이 2억 명이라면 라면보다도 조금 더 기호식품인 커피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도 마셔보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한 잔 마시고 거기 반했다, 혹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못 마실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제 그 중국과 이제 일본이 있는데 양쪽 다 차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웬만해서는 안 마셔요, 그죠? 맞아요. 웬만하면 다 네. 커피를 마시는데 우리가 아마 최대 피해국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곡물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것 같아요. 날씨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농산물 가격의 가장 큰 어떤 변수가 이 뭐 날씨와하고 관련된 어떤 공급의 변수에 따라서 그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원자재들은 좀 뭐 계획됐던 생산에서 따라서 좀 공급이 되는 반면에 농사 짓는 거는 한 해 한 해 그 기후에 따라서 사실 공급량이 정해지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어떤 뭐 미국 한파를 비롯해서 지금 남미에선 또 1월 달에 상당히 이제 폭염으로 어떤 그런 이상 기후에 따른 농산물에 대한 공급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지금 더욱 우려스러운 게 지금 올해 이제 여름이나 가을에 그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일단 뭐 미국에서는 50% 이상. 근데 오게 되면 이게 이제 97년, 98년도 엘니뇨 왔던 그 수준을 그러니까 몬스터 엘니뇨다, 뭐 슈퍼 엘니뇨가 오게 돼서 가장 역대 최고로 더운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 농산물하고 관련된 이제 생산국, 뭐 남미나 이제 동남아시아 쪽의 어떤 이상 기후하고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어떤 기후로 인한 그 농산물 가격에 대한 어떤 강세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다라고 보입니다. 최악으로 더운 날씨가 되면은 농산물 걱정하기 전에 제 개인부터 지금 걱정이 더위 많이 맞아요. 타세요? 더위에 취약해요, 제가. 투자해야 될 시점 아니에요. 농산물 투자. 그러니까 원자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지금 또 뭐 연초 대비 많이 올라서 또 핫한 아이템이긴 한데 뭐 추가적으로 지금 더 이제 어떤 공급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다음 소식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중년의 위기를 맞은 사모펀드라는 제목의 소식인데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모펀드 업계를 개척했던 회사들이 상장을 하면서 덩치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상장 이후 일어난 변화가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덩치가 커졌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운용 자산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났죠. 근데 동시에 둔해졌다는 평가를 받게 됐는데요. KKR, 칼라일 그룹, 블랙스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등 유명한 사모펀드들이 한때는 굉장히 모험적인 투자를 하면서 또 모험적인 투자를 하고 인수전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돈을 차입해서 부진한 기업을 산 다음에 뭐 이거를 다시 팔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사들였던 기업들의 겨우겨우 대출이나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또 과거에 사모펀드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차입 매수, 즉 LBO는 이제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블랙스톤이 운영하는 2,660억 달러 중에서 사모펀드에 이제 할당하는 금액은 66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모펀드 업계의 선구자들이 이렇게 지루해진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사모펀드를 창립했던 굉장히 모험적이었던 창립자 9명이 이제 퇴직 연령에 가까워졌다는 그런 점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의 후계자들의 성향은 뭐 선구자들처럼 모험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지루한 관리자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사모펀드가 중년의 단계에 왔다. 그래서 우려에 가까운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우려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기? 사실 뭐 이런 거 비슷한,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부분이 좀 약간 그 와닿아요. 퇴직 연령에 가까워졌다. 그래요.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하는데 소극적이었다. 디플레이션을 추방하는데 소극적이었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이제 등장해서 아베노믹스를 하기 전까지는 좀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해석하는 분 중에 이런 해석을 하는 걸 봤어요. 일본 은행의 그 이사진들이 다 할아버지들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들은 굳이 물가 오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앞으로의 소득은 제한적인데 뭐 굳이 디플레이션 추방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는 분들이 뭐 자기 그 이해관계 때문에 나라 정책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성향, 통화 정책 성향 때문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개인적인 미시적으로. 네. 근데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 생각이 갈 수는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유는 약간 뭐 꼭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퇴직 연령이 가까워졌다고 후계자들이 이제 모험적이라기보다는 관리자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제 이 처음 모험적으로 했던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기네들도 모험하기 싫은 거죠, 이제. 그죠? 덩치도 커졌고. 예. 그래서 저는 이 이코노미스트지가 오늘은 제목을 되게 잘 뽑았다고 생각해요. 중년의 위기라는 게 참. 그냥 초반에는 젊었을 적엔 진짜 청년들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젊었을 때 고생 사서도 하는 것처럼 예. 해봤는데 이제는 안정되고 뭐 가족도 생기고 막 직원도 더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안전하게 갈까 이렇게 제목은 하지 좀 않나요? 씁쓸하네요. 중년의 위기. 예. 근데 중요한 환경이 입장.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논리니까 공급이 훨씬 더 빨리 커졌으니까는 돈이 많이 몰리고 한 데다가 이제 살 건 없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요즘 뭐 PF 시장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돈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내가 할 수 뭘 사고 싶은 거 사고 싶고 이렇게 어디 가서 수익을 좀 획득을 하고 싶은데 막상 살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어차피 기업들이 지금 돈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어찌됐건 빌 환경이 너무 뭐 중앙은행도 다 제로로 빌려준다라고 하니까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사모펀드가 어디 가가지고 사모펀드에서 돈 빌려가지고 하고 이럴 이유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환경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모든 거를 단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게 국채 금리가 지금 바닥이 긴다는 거 사실 그거죠. 그렇죠. 자금을 빌려주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고 네. 쓸 사람은 없고 그게 이제 말씀하신 적은, 예. 부분이 정확히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또 대형은행 같은 경우도 규제가 뭐 덩치가 점점 커지고 하다 보니까 규제를 많이 받으면서 약간 좀 물러나는 게 있었잖아요. 뭐 FICC라던가 이런 식으로 사모펀드를 투자자들이 대안으로 생각해서 갔는데 여기도 이제 똑같이 대형은행들처럼 약간 그 물러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럴 생각도 때 이제 들어요. 위험한 게 또 다른 뭔가 고수익을 찾아가지고 또 옮기고 하다 보면은 어디에선가 규제의 빈 틈새를 발견해가지고 쫙 들어가가 돈이 몰려가지고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예전에 그 CDS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모펀드는 중년은 아니라 거의 소년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중년이란 말은 좀 쓰지 말고 이렇게 예. 사람이 본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우리나라도 지금 사모펀드가 자리를 잡으려고 한창 그러고 있는데
뭐 최근에 규제도 풀어줬다고 맞아요. 오늘자로 나오더라고요. 나왔던 예. 건데 우리나라도 나중에는 사모펀드 시장이 성숙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는 사실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실제로 예.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운영사회 쪽에 있다가 뭐 사모펀드 이런 쪽에 가지고 이제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직한 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돈은 많대요. 예, 돈은 많은데 살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한국도 이미 뭐 그런 쪽도 있고 뭐 캐피탈사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마땅히 굴릴 데가 없다라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자, 살 게 없는 사람들이 다음 대안으로 생각한 게 아마 조금 이따 소개하실 거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걸로 한번 잽싸게 넘어가 보면 그 일본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일본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 이거는 일명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비즈니스 위크지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와타나베 부인이 다시 외환 트레이딩에 손을 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BOJ가 일본은행 현재 물가 상승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죠. 이러면서 돈의 가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의 가치가 내려가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상쇄할 수 있도록 좀 더 위험한 투자에 나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바로 FX 마진 트레이딩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2월 기준으로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의 FX 마진 트레이딩 계정이 약 77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7만 건 증가했습니다. 이 FX 마진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 외환 자문은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소비세율 인상 때문에 겨박제를 맞았다.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단순히 은행 예금만 넣어둘 수는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저축률이 되게 높죠. 특히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은행 예금에만 계속 몰려 있다 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산에서 순손실이 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민감하게 FX 마진 트레이딩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은 워낙 저성장이 오래돼서 그런지 투자 스킬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브라질 채권 투자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점에 팔고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입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실 지금이 더 들어가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렇게 개인 투자자라고 불리는 와타나베 부인이 그 정도로 영향이 있는 건지 저는 궁금해요. 사실 그 외환 시장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되긴 하지만은 이들이 통한 투자 통화들이 워낙 국제화된 통화되다 보니까 영향력이 아주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러니까 FX 마진도 이제 캐리 트레이드의 일종인 거잖아요. 협의의 캐리 트레이드. 근데 사실 그러면 이걸 보고 나서 일본이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있느냐 보면은 사실 해외 채권도 마찬가지고 해외 주식도 일본에서는 계속 회수를 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왜냐하면 달러의 단율이 오르다 보니까 환차익 실현하려고 지금은 이제 그런 국면이고요. 아까 이제 투자할 곳이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캐리 트레이드가 성립이 되려면 일단 이제 그 캐리하는 통화가 그 저금리여야 되고 통화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있어야 그렇죠. 되고요. 네. 세 번째로는 투자하는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세 번째 조건이 충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물론 FX 마진이 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은 광의의 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막 늘어나서 여기저기 돈이 갈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아베노믹스 초기에는 일본 니케이 지수가 엄청나게 일본 주가가 올라져가지고 굳이 이제 N 캐리 트레이드를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지금 충족이 안 되고 아마 그 와타나베 부인이 지금 많이 굉장히 답답해서 지금 이거라도 맞아요. 해볼까 하고 지금 맞아요. FX 마진 굉장히 위험한 그 트레이딩이라고 알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거의 이제 통화를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통화 가치가 네. 오를지 내릴지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네. 부인들이 아시죠? 아무튼 우리 전승지 연구원도 부인입니다만. 그러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개인들이 진짜 이게 정말 한다는 게 저는 신기하기도 해요. 집에서 그 부인들이 막 그 굉장히 사이트도 되게 개인들이 활발하고 개인 고객 대상으로 세미나를 해보면 정말 관심이 많고요. 지식도 굉장히 풍부하더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
자기네 은행에 넣어둬봤자 거의 이자가 없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답답하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이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예금 금리가 진짜 바닥을 기게 되면 우리도 뭐 그렇게 나서서 하겠죠? 별의별 걸 다 이제 시도하겠죠 이제.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브라질 국채도 했고 맞아요. 위안화 예금도 위안화 했고 예금. 사실 위안화 예금 뭐 중국의 1년짜리 예금 금리나 우리 예금 금리나 별 차이도 없는데 그거 조금에다가 이제 한율 먹겠다라고 갔다가 한 열었다가 지금 또 다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국은 하는 족족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는 건데 한국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금리가 뭐 트렌드는 계속적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사이클상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있겠지만은 한국 경제도 점점 일본 따라간다라고 하니까 한국에서도 점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시절이 오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와타나베 부인에 해당되는 표현이 뭐라 그러죠? 강남 김씨 부인. 김씨 부인. 그게 정말 있는 네, 거예요? 김씨 부인. 아마 또 원자재 김씨 부인들이 원자재에 또 손대지 않을까요? 이제?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 그래요? 사실 네, 좀 금. 많다라고 알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사품으로는 스미스 부인이 맞아요. 있고요. 또 중국에는 큰엄마, 따무, 데모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데모.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괜히 얘기했나 봐.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자, 주간 전망대 마치기 전에 연합 인포맥스 창립 23주년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14일에 KRX 국제회의장에서 2014 하반기 픽스드 인컴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네. 좀 소개시켜 주시죠. 예. 세미나 연사로는 기획재정부 곽범국 국구국장, 한국투자증권의 정일문 기업금융본부장, 골드만삭스의 권구은 박사, 국민연금공단의 안태일 채권운용실장, 한국은행의 이승원 외환시장팀장님이 연사로 나오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뮤지컬 배우도 나오시는 것 그러시네요. 네, 누구 듣긴 나오시는지 들었는데 저도 아직 비공개인가 봐요. 아시게 되면 좀 알려주세요. 기띠매들이 우리 다 같이 가는. 네, 뭐 그러시죠 뭐. 전 박사님도 오시는 거예요? 여의도 가까우시. 예, 가까우니까 가죠 뭐. 예. 다 오시는 건가요? 네, 네. 뭐 우리 가까우니까 다 가서 봅시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